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LCT 양평 공흥지구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다문당의 장영선입니다. 며칠 전 봄을 알리는 시작인 경칩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권엔 봄이 오기엔 아직 먼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상과 달리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또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이 정권 비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27일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까스로 이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반대표가 138표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상 못했고요. 다만 그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걸 보면서 저러면 대표직 사퇴를 암시했던 비명계 쪽이 어떨까? 걱정은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도 구속영장 내용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에 다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구속영장만 보고 판단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변수로 판단한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네. 유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네. 그냥 뭐 분위기가 다 그냥 이번에는 적어도 다 부결로 그냥 가자. 이제 서른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계인 서른 의원도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냥 다 부결을 가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관심사가 뭐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당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또 정치권 이런 대립구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여당에서 혹시 대표가 뭐 한두 표라도 있을까? 뭐 이런 정도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쏟아질 줄 몰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하긴 뭐 의원님들도 놀랐을 거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 이번 투표 결과 지난번 이제 노웅래 의원 부결 때 나온 161표에 23표나 이제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이제 촌철살인 같은 그 말씀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부터 한번 늦게 끝내셨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권력투쟁. 네. 제가 대신 크게 읽었습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내지는 검찰과 국회의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국회가 검찰의 어떤 행태에 대한 찬반 또는 견제 뭐 이런 구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가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인 것 같다.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찬성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딱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숫자가 딱 한 30여 표. 이것이 딱 한 30여 표가 딱 있는데 이게 뭔가 똘똘 뭉친 표 같다. 네네. 그럼 어떠한 여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그래서 집단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분들이 네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어떤 당의 주류 그다음에 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파 사이의 어떤 권력 투쟁이 이러한 어떤 체포동의안의 표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이제 수단화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점점 더 권력 투쟁이 더 뭐 이렇게 분출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요, 같은 정치인으로서 검찰 쪽에서 이렇게 그 체포동의안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대표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쭉 해왔으면 그럼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굳이 꼭 이런 식으로 국회에 도전하듯이 이렇게 싸우듯이 싸움을 걸듯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야당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내부의 이재명 판이 아니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표결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이걸 표결하는 걸 보고 이게 권력 투쟁이 훨씬 더 네. 우선됐구나. 좀 씁쓸하고 무섭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 권력 투쟁으로 보셨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재명 길들이기. 네, 뭐 예. 큰 틀에선 권력 투쟁이고 그리고 요 표들은 분석해 보면 이재명 길들이기다. 민주당 내에서 길들이기다 네. 이 얘기시죠? 예. 그 우선 이번 표를 보면 이게 35표 내외의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드러난 표가 있습니다. 무효 11, 기권 9. 네네. 이게 20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표결에서 무효와 기권은 소극적 반대 의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표는 158표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부결로 가지 않고 무효나 기권으로 갔다는 거. 이 의미가 뭘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 정도는 그 반란표의 한 5분의 2 정도는 그냥 가결로 갔고 나머지는 무효나 기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구속영장 내용은 도저히 나는 이걸 찬성해 줄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걱정도 되고 이재명 대표와 계속 갔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이 표결에 있어서는 불순한 요소가 섞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표결을 할 때는 그 구속영장이 이게 체포동의안을 보낼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로만 하는 게 사실은 순백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의 표결이.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국회에 이단하잖아요. 네. 국회 주류들은 이재명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은 사실 저 변방의 성남시장 출신이 경기도지사가 되더니 예. 단번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0.5선이잖아요. 예. 국회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에 이재명 대표가 이 표결 결과를 안 이후에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네, 그건 네. 이거는 그 의총에서 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부결시킨다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예. 그 길들이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겠냐. 네. 사실 그냥 나는 구속영장 내용은 허접해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하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예. 그럼 이거 허접한 영장은 부결시키고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게 하자는 논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 짬뽕 투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의견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좀 그런 그 비슷한 맥락이 좀 속내 있네요. 때문에 반란이네요. 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두 분 다 표결 결과를 이제 예상 못했다는 그런 그 반응이신데 사실 이제
눈여겨 볼 것은 표결 며칠 전에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만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그런 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이미 찬성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교감이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인태 총장께서도 아마 이제 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죠. 예. 아마 의원들 중에서 이런 반응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면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열심히 너무 치열하게 방어전을 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검찰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어떤 검찰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 또 설득력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야당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이제 제3자나 이제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는데 막상 이제 체포동의안의 당사자가 너무 강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방어전을 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좋게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 셀프 방어전하는 네, 것 그렇게 생각이 예. 좀 돼요. 특히 의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 항상 보면 너무 열심히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네. 시민이 의원님. 그 우선 유인태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비명이에요. 왜냐하면 유인태 전 총장님 자체가 한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했지만 손학규 대표하고 가깝고 네. 그 서울대 인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알았던 것 같고 또 한 명 거의 적중한 사람이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 의원도. 예, 그래서 그 대목에서 예. 여야를 넘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일을 방어하는 건 그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당이 보면 민생 투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보는 기본 시각 이게 민주당 내에 통일되지 않았거나 통일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나 공천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게 과연 검사 독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맞고 지금 보면 야당 의원들이 뭐 노웅래 의원이야 뭐 그래도 돈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왔다고 쳐도 뭐 이하경 의원부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예, 지금 기소당한 의원, 조사받는 의원,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위급 인사들도 기소당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만 수사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그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 맞다. 왜냐하면 안 그러려면 여당도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털어서 여당에 좀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으니까 못한 건가? 어떻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많이 어떤 있나요? 분은 이해 충돌로 이미 문제가 돼서 네. 탈당했다가 지금 들어가서 상임위원장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 땅 부자, 그 부동산 부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누구신지는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얘기하면 큰일 나죠. 게다가 얘기해도 되지 않나? 아닙니다. 게다가 나중에 또 예를 들면 빠루 여전사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선진화법 재판은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게다가 아직 대선 끝나지 때 않았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둘째 아들이 뭐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했다. 근데 그게 전혀 사실무근이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던 30몇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재정 신청한 상태인데 검찰이 기소조차 안 했어요. 그 사안을. 그러니까 재정 신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한 상황이라 이런 전체적인 인식, 국회의원으로서 상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 이재명을 좀 길들여 보고 뭐 공천권을 딜하고 싶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정말 민주당 암담한 거죠. 네네. 아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 권력 투쟁 요소도 있고 또 뭐 공천을 위해서 이재명을 좀 길들여 보자. 뭐 이렇게. 그리고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길들이기 내지는 권력 투쟁 때문에 이렇게 딱 뭉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보인 어떤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 건지 네네. 그럼 뭐 좀 더 지켜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번에 어차피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또 결국 계속 네. 있을 것이다.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이 이렇게 살라미로 야당 의원에 대해서 대표를 네네. 빼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사회적 비판 기능이 정지된 것 같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뭐 사실은 TV에 계속 수사만 나오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예, 예. 또 우리의 이슈도 계속 이런 것만 이슈가 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뭐 경제가 지금 장난이 아니게 그러게요. 심각한데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저는 정부가 그런 걸 문제 삼는다든지 그런 걸로 지금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한다든지 그게 이슈가 돼서 막 비상한 어떤 회의를 한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어쨌든 좀 전에 이제 두 분 정상이 얘기하신 아니긴 해요.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 이제 부결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제 목소리가 사실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이 이제 총선 시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도부 책임론 또는 뭐 이 대표 사퇴론으로 또 분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달라요? 언론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네네. 사실 민주당의 길쪽 분들이 모임을 하려다 취소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 결과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다들 뭔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뭐라고 그거는 보세요? 우선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 개딸들 아닙니다. 개딸 뿐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이건 그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전 당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건 아주 단순해요. 당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이 다 돌아가지고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 일반 당원한테 구속영장 좀 구해달라고 할 지경이 커뮤니티에 예, 먼저 예, 돌아요. 네. 정순신 학폭 관련한 그 판결문도 국회의원들은 없는데 커뮤니티에선 다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짜집기 한 거 외에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구속영장에 돈 받은 증거가 적시됐다. 그런 분위기가 이렇지 않죠. 근데 내용이 없으니까 다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대표를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거 부결시켜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지역구에 있는 민심이 그렇다 이렇게. 아니 이건 저 뭐 예를 들면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구에서는 네, 이제 주로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도. 민심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렇게.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건 아니 단순한 거예요.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 대표 책임론은 아직은 그거는 지금 오히려 언론에서 거꾸로 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되는 건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무슨 과일 색출 이런 분위기를 이 대표가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총선 하는데 중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밀지 않고 이긴 선거는 없습니다. 네. 예, 어느 정당이든.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 소강 상태. 네. 그 태풍의 눈이겠죠, 이게. 태풍의 눈은 조용한데 태풍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소강 상태다. 그리고 정말 일부 눈치 없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말하자면 이번에 행동을 같이 했다고 보이는 의원들은 나서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그 사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사퇴론 아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어쨌든 검찰이 이걸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검찰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낼 텐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 경제고 뭐고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그 다른 걸로 투쟁을 하려고 해도 대여 투쟁을 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하더라도 언론이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진짜 권력 투쟁의 측면에서 공천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이 상황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총선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실 아마 민주당 내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갈 때 그러면 계속 이 얘기 하다가 갈 거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검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 뭐 그쪽 아니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대표가 이렇게 뭔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안을 내긴 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네네. 뭐 본인이 사퇴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뭐 이거 계속 이렇게 끊어야 가야 된다? 합니까? 네. 이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 아니 저는 사퇴론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적 시각보다는 그냥 일반 지지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당원이 아니라 이번엔 지지자. 예. 이분들이 단순해요. 왜 단순해요? 공천받을 게 아니거든. 내 이해관계가 없어서 단순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가 막 복잡할 땐 그 시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진짜 이재명이란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선문답 같은 말을 기자회견에서 해도 저건 이런 뜻이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그런 교감이 있는 친노 친문에 말하자면 그 정치 개혁이나 등등과 오래 얘기를 해온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누구와도 성남시에 있는 실무자들 외에는 민주당 내 정성호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교감과 정책적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행정만 하신 거예요. 행정하는 건 행정이란 뭐예요? 도지사가 A, B, C 이렇게 처리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집행돼요. 그러다가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백가쟁명이 정치거든요. 네네.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지 또.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의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원들은 자리를 맡을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맡고 나면 안 한다. 아, 그래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됐으니 이런 생태를 다 파악했을 거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가 국회가 이런 거구나. 정말 무섭다. 아직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가난과도 다르고 뭐라도 다른.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사퇴하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국회의원 A는 초선이에요. 판이 잘 안 읽혀요. 근데 뭔가 언론이 계속 우리 당만 욕해. 이재명만 없어지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무너진다는 건 검찰 독재에 말하자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재명이 막고 있는 거라고요. 전 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판을 한 발 떨어져서 보냐, 두 발 떨어져서 보냐, 아니면 그 안에서 내 공천권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탠스에 따라 백가쟁명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재명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저 궁금해요. 근데 가장 큰 고민. 언론이 벌써 욕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다음에 그럼 누가 할 거니 너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할 거냐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네.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다음에 또 왔을 때 그때 그냥 갈 거냐 아니면 표결에 붙일 거냐 우선 그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넘어갔다 쳐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라미 전법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또 이제 어차피 검찰에서 구속영장 또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거에 대한 답은 갖고 있어요. 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답을 갖고 계세요? 의원님 말씀 듣고. 네, 이현주 의원님. 아니 뭐 제가 볼 때 당분간 전 다음에도 또 부결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도 이게 가결되는 게 부결될 거다?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건가에 대한 네네. 이게 이제 뭔가 안개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더 큰 문제일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의결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만약에 불행히도 구속이 됐다.
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거는 저는 뭐 꼭 당대표 사퇴 문제하고 좀 별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이 상황들을 체포 동의안 상황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퇴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민주당 사정을 잘은 모릅니다만 그러면 대안이 있냐 했을 때 그 민주당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반대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분들 뭐 이낙연 예. 뭐 전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당이 유지가 되냐, 이 리더십이. 그러면 오히려 와야 될 수도 있죠. 대한 세력의 부재가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대한 세력의 부재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가 사실은 지지가 좀 부족해요. 대중적으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구도가 자칫 잘못하면 밀어내고 차지하는 느낌으로 가서 이게 내부적으로 막 와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밀어내서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건 좀 해결이 안 될 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떤 예. 답이 있을까요? 이건 오히려 더 많은 표차로 부결됩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오면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재명 길들이기지 이재명 죽이기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이재명을 죽인 이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고려 안 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 표가 분산된 거 기권 9, 무효표가 사실은 10표고 네. 139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건 뭐 김진표 의장이 분배한 거니까요. 그런 분산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기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체포 동의안을 보냈을 때 그거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쌍방울. 예. 그다음에 뭐 백현동, 정자동.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 이재명 대표한테 오질 않아요. 예, 그럼 그걸로 또 보내요. 그럼 또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막 10분, 15분 막 또 해요. 네. 반복되는 이 과정이 지금 이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얻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정치를 흔히 생물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얼마나 쇼크를 받았으면 민주당의 길이 모임을 하려다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세상 일이 쭉 직진으로 가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 네, 그래서 다음에는 체포 동의안도 더 신중하게 청구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거는 조금 네. 딴 얘기지만 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재밌다.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저는 그때 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때의 무너지기 전의 상황? 그때하고 조금 유사한 구도가 좀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윤 대통령 혹은 검찰 쪽에서 던진 거라고 하면 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고담수요? 이 정권을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진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리고 정치권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구나. 야, 저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면 지금 모든 게 특수부 검사가 기획하듯이 예. 기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저는 개입했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를 올감하고 있는 지금 하나가 무고죄예요. 성매매 관련 네. 무고죄. 그러니까 어디든 검찰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뭐 꺼리낄 게 없잖아요. 그냥 저는 뭐 너무 불공정하게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 상황은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반작용이 온다. 그건 예. 국민들로부터 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재판 받을 거 받고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수단이 돼가지고 권력이 뺏고 뺏기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최근에 좀 장안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그 이현주 의원님, 요즘 이번 사태를 보는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으신데 왜냐면 우리 합법 가해자가 저 서울대 지금 서울대 뭐 재학생이잖아요. 사람 어떻게 워낙 생각하세요? 졸업생이 많아가지고요. 어쨌든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공감하실 테니까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죠. 근데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 야. 서울대 철학과. 근데 참 안 어울리죠. 이 아들이 이 학폭을 했다 할 때 주로 보면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네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그 파쇼적인 언어들이 아, 예, 많던데. 근데 이런 학생이 철학과를 갔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저 굉장히 사회적 위험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왜 뭘 하려고 할까? 저는 이 학생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스쿨 가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검찰을 가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했다는 말들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또 정치하려고 하겠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요. 엘리트 코스를 간다, 이렇게 그런 우리나라에 얘기시구나.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정치권 내지는 이 엘리트층의 사고방식 엄청 심각하구나. 예, 예. 이렇게 학폭하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비웃듯이 다시 또 그 예. 자리로 또 자기들이 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의 모습인가? 네. 네. 서울대 물어봤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저는 말 진짜 분노한 기득권 교체하고 싶어요. 네네. 아니 그 우리 최민희 의원님 한번 얘기 좀. 우선 이게 학폭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쉽게 가라앉을 이슈는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건의 핵심은 윤석열 사람, 윤석열의 검사 사람, 네네네. 네 사람 챙기기를 위한 인사 프리패스가 핵심이라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윤핵관인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윤핵관은 두 개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는 정치권의 윤핵관이 있고 하나는 검사 윤핵관이 있고 네. 검사 윤핵관이 진짜 윤핵관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사 윤핵관을 챙기기 위해 검증을 그냥 프리패스했다. 의도적으로 프리패스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선 학폭 쟁점, 그리고 1년여에 가까운 2차 가해. 게다가 이 학폭 아빠를 국수본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네. 예, 이런 부분이 한 덩어리가 있고 다른 덩어리는 의도적인 부실한 인사 검증. 네네. 예,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한동훈 저 법무장관께서 뭐 책임감을 갖는 건 맞지만 그다음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무슨 이제 말인지 딱 저는 그게 그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은 이렇게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한국말. 이해 못할 말이 너무 많아요. 책임감을 갖는 건 맞는데 책임질 일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책임감을 가지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관님한테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렇게. 인사검증의 뭐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검증단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무적 책임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감이라는 건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어려워서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난 너무 근데 저는 뭐 이태원 참사가 터져도 이상민 장관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버티다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세계에 책임감이 있나. 네, 이번에 네. 정순신 아들이 얘기했다는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다. 그 뇌물 받는 직업이라면 책임감이란 개념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사실 좀 말장난 같은 경우도 좀 들리죠. 그거에서 뭐 한 장관이 뭐 책임감을 갖는 건 맞지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장난 같은. 아니 생각-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얘기 할 거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요새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얘기 했으면 난리 났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민정수석실을 두고 예. 인사검증을 했어요. 인사검증이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빈틈이 생겨요. 근데 의도적으로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려고 하면 한없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인사검증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일부 기능을 민정수석실이 하던 기능을 법무부에 두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인사검증의 책임이 분산돼서 대통령실은 부담이 줄지만 한동훈 장관은 부담이 큰 건데 예. 원래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둘 때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네. 책임의 내용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정무적 책임이고 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학폭 관련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소송했다는 거를 자기가 이제 임명을 받기 전에 그 검증하는 서류에 다 쓰도록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방송에 다 나왔고 굉장히 떠들썩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당연히 뭐 보고도 받았을 거고 예. 그분이 그때 인권감독관이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아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 안 썼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알았는데 그냥 지나쳤거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감독관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라는 자리는 되게 중요한 그 역할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을 위해서 덮었다는 몰랐을 얘기가 될 수가 수 없는 거거든요. 인권감독관 시절에 이 소송을 한 거예요. 예, 예. 이 소송을 했다는 게 몰랐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떠들썩했고 이게 막 KBS에도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이건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그 서류에 인사검증 서류에 안 썼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일단은 업무방해나 이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업무방해를 한 것도 한 거지만 그럼 왜 쏘가 넘어갔냐라고 했을 때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냐 할 때 생각이 났는데 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봐줬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런 것들은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그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아들의 학폭을 감춘 것에 대해서 뭐 윤석열 그 대통령도 뭐 굉장히 역적을 냈다는 뭐 이런 전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가 이제 정 변호사를 고발하는가 하면 또 정 변호사 아들이 이제 재학 중인 이제 서울대도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각에선 아빠 찬스를 이제 활용한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촌철살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그냥 생각이 좀 많으시네. 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를 이은 검사특권. 대를 이은 검사특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은 사건이에요. 우선 학폭.
네네. 예, 학폭은 이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고 학폭의 경우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가해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피해 학생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가해자는 늘 빨리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굉장히 악질적 학폭과 학폭 대응인 게 학폭을 가지고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법조인들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검사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학폭과 관련하여 저는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 비난으로 끝날 일인가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민사고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을 학폭위에서 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때 네. 진술서를 받으면 부모가 가져가서 다시 고쳐서 가져온대요. 그럼 이건 민사고 학폭위에 대한 업무 방해 아닙니까? 네. 예, 이게 만약에 조국의 잣대로 한다면 업무 방해죠. 그래서 고발돼야 되고 그리고 네네. 수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검증. 저도 그 검증 받아봤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 100가지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데 이번에는 민형사상 소송이 있냐라고 했는데 없음이라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 거예요. 허위 공문서. 네네네. 예. 그런데 저는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며 동시에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업무방해다, 공무방해다, 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과연 윤석열 사람을 수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고발한 시민단체와 그리고 민주당이 혹은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의힘 쪽 분들이 얼마나 검찰이 수사하도록 압박하냐, 예. 예, 여기에 달린 게 저는 아닌가. 검찰 수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우리 그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네네네.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정순신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예. 그 업무 방해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뭐 그건 되고요. 근데 이제 공문서 작성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행사를 해서 네네. 그걸 행사를 해서 대통령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력서에다가 가짜 이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을 속이거나 아니면 더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좀 허위의 내용을 내서 그걸 보고 믿은 대학에서 그 사람을 채용했어요, 교수로. 뭐 그러면 이제 그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네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된다. 그 어쨌든 쏘가가지고 그게 됐으니까요. 채용이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 사람이 거기다가 안 썼다면서요. 그죠? 만약에 썼는데 그 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정순신 변호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예. 심사 한쪽의 책임이죠. 인사검증팀의 근데 이 문제되는 사람이 속인 거죠. 그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안 쓰고 숨긴 거죠. 그죠? 쓰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마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유체이탈 누가 네. 누구한테 역정을 내냐 이건데 아까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역정 냈다는 것 자꾸 때문에. 경로했다 역정 냈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리는데 야 지금 이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시고 이분이 그냥 바깥에서 논평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거의 최종 책임자가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세요. 예.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뭐 정순신 변호사한테 화내고 이건 가능한데 지금 해야 될 것은 화가 나 있는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화낼 일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적반하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이것에 화냈다는 거를 표시를 해. 그래서 마치 여기서 쏙 빠지고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피해자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거죠. 아, 예, 예. 근데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건 그거보다 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순신 변호사가 변호사잖아요. 검사가. 예, 예.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 계속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사단의 한 명인데 계속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꼭 챙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국수본부장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예,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거기를 이제 검사를 보내서 무력화시킨 건데 그때까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이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화를 낸다니까. 결국은 저 화의 내용은 뭡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왜 정순신은 학폭 얘기를 안 했어? 왜 학폭을 못 걸러냈어? 이 얘기하면요 세상이 웃어요. 이거 2018년에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네. 이슈됐게요? 애 한겨레 신문을 봐서 좌파 빨갱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선명해요. 아, 나 좌파 빨갱이구나. 나 그때는 한겨레 신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아니 이 주목을 받은 사건이 사건인데. 이제 그 당시에 KBS에 보도도 되고 네네.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 인권감독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감독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도됐을 때 아마 보고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예. 이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런 걸 누가 대통령실에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역정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대통령은 몰랐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왜 자기가 화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만약에 뭘 흘리고 싶으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책하고 계신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혹시 흘리면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대통령, 검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인사 라인이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사과나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구나, 뇌지도 안에. 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그야말로 이제 검찰 기득권 카르텔을 좀 보여준다 뭐 이런 시각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검사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군부 독재 때는 군인들이 막 다 갔어요. 예, 그리고 아무 문제가 안 됐고 지금은 검사들이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사, 국정원에도 검사, 그리고 지금 경찰 내에 제2인자 국수본부장도 검사를 안 치려다가 이 사단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올 거라고 네. 봅니다. 조국 교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어진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뇌관인 공정을 또다시 건드렸습니다.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빠 찬스로 1년간 진행된 끝장 소송은 우리 사회가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사회임을 또다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토크 다문다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